자, 우리가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 읽었던 책을 또 모임에서 한 거 처음이지 않습니까? 전후일본 역사 얘기하시죠. 잠깐만 녹음 눌렀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네. 녹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책을 다시 잠깐만. 아니, 1분이에요, 1분. 1분 이제 이제 아, 되는 그래요? 거예요. 깜짝이야. 전후일본 건축 시작했네? 처음 읽었다는 이거는 힘들었다. 사실은 네. 최지현 씨의 열화 같은 요청으로 제가 그랬나요? 네. 이거 한번 봅시다. 한번 보자고. 근데 봤던 건 알지만. 아니, 지난번에 이런- 되게 이상하게 책 추천이 안 들어왔어. 맞아, 안 됐어. 우리가 막 뭐 읽자 했는데 지난번에 약간 막아떴어. 책을 고르는데. 그런 적이 처음이었어. 그래서 다들 사는 게 힘들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것도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건축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그거 전후 일본 건축에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맞아. 근데 최지현 씨는 이 책을 읽을 때 없었던 거야. 이거 우리가 언제 1회, 이거 2회 때 막 읽었어요. 2회, 3회 뭐 요 정도 두세 명이서 초반에 읽었을걸요? 없었어요. 그 아마 아, 1, 2, 3. 저희 한 3명, 7회. 4명 있었을 때였을 근데 나 근데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왜 그러냐면 2021년 6월에 읽었기 때문이죠. 5년 전이에요, 벌써. 한 번 더 읽을 만도 해. 8회 그래서- 독서 모임에 읽으셨나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최지원 님이 자꾸 물음표 이렇게 하시길래 이거를 한번 다시 읽기는 해야겠다. 그리고 너무 좋은 책이고 읽으니까 또 너무 진짜 다시 새로워요. 다시 뭐 보더라고요. 예전에 읽은 거랑 상관없이 좋은 책은 2번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10번 읽었어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예, 저도 생각날 때마다 찾아보긴 하니까. 맞아. 예, 그래서 이 책을 돌아왔는데 오랜만에 보니 정말 또 너무 아름다운 명작이다. 책이었어. 예. 공부를 연구는 이런 것이다. 아, 진짜. 진짜 내용이면 내용, 문장이면 문장 정말 너무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너무 힘든 책을 읽었잖아요. 이것은 책인가? 책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은 있어도 되는 거 없어야 하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을 그 전에 읽었기 근데 때문에. 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책 그때 선전할 때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그 책이 아니야. 어느 선생님 자서전이었어요. 그 책이 뭐였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쓴 그 자기 자서전이었어요. 자기 자서전. 자서전도 제정신이 자기 아닐 것 같은데? 자서전을 읽었으면 조금 더 그래도 근데 그건 아닌가? 약간 그 자기 작업이나 이런 게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이 없었어. 이렇게 좀 있고 어. 그 되게 그 두께가 있었어요. 그것도 벽돌책이었어요. 근데 품절된 그러니까 절판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추천해서 읽을 수는 없었겠지만 나중에 이걸 보고 어떻게 잘못됐다고 말을 할까? 막 근데 내가 너무 나중에 깨달은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런 책도 있어도 되는 책이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읽을 수도 있지. 읽어보았다. 네. 이제 어떤 걸 재밌었다, 근데.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뭐지? 갔다 와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구겐하임 미술관 이런 자료를 조금 찾아봤어요. 다른 책에 언급된 것들을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책을 다시 구겐하임 그 챕터가 있잖아요. 다시 열어서 봤는데 이 사람 우리가 읽었던 그 책에 글 쓴 사람의 톤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빈정거림? 기본 빈정거림 깔려 있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32개 법규 위반이 있어서 막 그 이제 설계사가 다 수정을 하고 15개 남지. 15개 남는 거 알잖아요. 그 동그란 건물 이런 거에 맞춰서 법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완화 신청을 해서 뭐가 해결됐다. 이런 다른 책에 가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책은 약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뭔가 꼼수를 써가지고 이걸 패스시켰다라는 식으로 나와요. 근데 그런 말은 사실 건축가인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인데 그 사람은 왜 끝까지 그걸 그렇게 썼을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어떤 투가 비꼬는 투로 항상 맞아. 네. 되게 다양하게. 이런 그래서 너무 이런 깜짝- 책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니 다들 약간 세상 담백한 책을. 약간 어떡하지? 뭐지? 약간 이런 그래서 책 상태였어. 추천을 아무도 안 하고 약간 막아뜨는 상태가 우리가 그런 적이 잘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화 일본 건축을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한 중간 정도까지밖에 못 읽긴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그 아까 얘기했었는데 뭔가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는 느낌? 연구도 잘했고 그리고 저는 이 책 예전에 제가 뭔가 일본 관련된 책을 우리가 읽었었나? 여기였나? 그래서 무슨 일본 역사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사놓고
읽기 이게 2021년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여기 이제 단케겐조를 시작하는데 이제 단케겐조의 서사를 읽으면서 이제 그때 우리 한국상이랑 이제 비교하면서 약간의 조금 우리는 이때 너무 힘들었는데 단케겐조는 이런 걸 하고 있어 국가 건축가로서 이런 거 하면서 약간 마음이 어려웠다. 근데 지금 진짜 1도 그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너무 한국이 일본과 대등의 이상 약간 그런 거고 그런 걸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열등감 내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완전 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 한 책을 통해서 어떤 감정의 변화나 어떤 나의 나이에 따른 이런 생각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2021년에 나왔으니까 뭐 그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정말 그냥 단케겐조가 이때도 국가 건축가라는 뭐 개념이 있었고 모더니즘 시대지만 또 일본의 전통성과 그 사이에 괴리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거에만 오히려 집중해서 읽었지 시대상에 대해서 전혀 한국의 시대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걸로 또 생각하는 어떤 되게 재밌는 시점이 있었다? 근데 그게 한 5년이라는 거는 되게 짧은 시기인데 그런 변화라는 게 굉장히 놀랍긴 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24년 요 시기를 지나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전에 식민지가 책 읽고 그런 얘기 했었나? 그리고 요상한 건축가지 회색 벽돌책 묘상 엄청나? 아니 그 역사책 있잖아요. 회색 건축 회색으로 후지모리 그냥 테리모리. 후지모리 테리모리 후지모리 맞나? 맞아요? 뭔가 이름이 일본 입에 붙는데 좀 약간 틀린 것 같아. 테리모리 테리모리 후지노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맞아. 그렇게 나왔던 그 책도 읽고 막 이러다 맞아. 보니까 드라이해졌나? 제목을 잘못 지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앞단에 되게 뭐 시리어스하게 뭐 식민지상, 근대상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훅 넘어오니까 전 이거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일본 건축가들은 꽤 이른 시기부터 60, 70년대부터 나는 글로벌 건축가라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었구나. 내가 일본에 건물을 지어도 이게 일본 안에서 소비되고 일본 안에 어떤 상황과 딱 맞는 건축이라기보다 이게 결국 글로벌한 건축이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설계를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제 우리도 뭐 어깨를 나란히 한다 뭐 이 말 좀 약간 사대주의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 시대의 건축가들은 지금 교육받는 애들 BTS 보면서 크고 이런 애들은 그냥 뭐 다 글로벌라이즈 된 우리는 우리고 그거는 그거지 뭐. 그냥 그 어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뭐 개별적인 서사로 이해하고 역사를 그냥 글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이론이나 글과 역사의 책으로 기억하지 우리처럼 뭐 감정이입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건축을 우리가 따라하면 안 된다, 전통이 어떻다, 외식 논쟁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전통 논쟁이 우리한테 되게 심각한 주제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건축가로 교육받았던 시기에. 근데 이제, 지금 그냥 우리 20대 때 건축,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유럽 같지 않거나 미국 같지 않거나, 도시가 유럽 같지 않거나 미국 같지 않아서 정돈되지 않아서, 역사를 잘 보존하지 못해서 뭔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개발에서는 약간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약간 그런 거에 되게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그런 기본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읽고 정말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단케겐조 그리고 정말 이 책에서 다시 보게 되었던 이소즈키 아란타 대박 아닙니까? 해인사다 해인사 그래서 이소즈키 아란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놀래미 진짜 그냥 그렇게 읽었다. 그리고 특히 단케겐조 그 챕터에는 정말 근대로 들어서면서 가질 법한 모든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 조윤정 모더니즘이지만 교수님이 뭘 해야 하고 막 조윤정 교수님이 그거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쓰셨다는 거를 머릿말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시대의 고민이 뭐였는가, 시대의 과제가 뭐였고 건축가들이 그걸 어떻게 풀었는가를 얘기하는데 정말 단케겐조에게 굉장히 많은 과제가 주어지잖아요. 전통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일본성에 대한 일본성 그리고 또 뭐죠? 전후 건축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그런 궁극주의적인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뭐 평화를 이런 것에 대한 제스처도 좀 있어줬어야 되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나. 그래서 이 앞에 챕터가 진짜 중요하고도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 복합적인 게 다 있어.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뭐 서구는 또 그 모더니즘인데 그런 일본의 근대 건축 정도 뭔가 정도를 또 담아야 되고 뭔가 일본성을 결합해야 되고 이런 게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또 그 와중에 컴플렉스. 그게 정말 너무 근데 약간 정반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제자들은 단케겐조에 반감을 가져서 그 다음 세대가 나서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확고한 뭐가 한 번에 딱 구축되니까 당연히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비난받을 것도 있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한 명이 되게 묵직하게 국가건축가로서 그 모든 걸 담아서 활동을 몇십 년 동안 하니까 걔의 거스르는 뭔가를 만들고 있죠. 당연히. 결을 같이 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또 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을 어쨌든 뭔가를 했다. 그게 진짜 확실하다. 단케의 업적은 되게 확실하다. 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스탠다드를 하나 만들어줬다는 게 엄청난 진짜. 역사적으로 굉장히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헬싱키 갔을 때 약간 비슷한 이유로 생각하면 저는 서구의 서양 모더니즘이라면 한 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알토도 서양 건축가니까 모더니즘도 한 결. 근데 가서 봤는데 이 사람도 전후 이제 양차 대전 이후에 그 복구하면서 국가 건축가로 활동하고 엄청나게 많은 걸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알토가 너무 많이 지어서 기회를 다 앗아간 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역시 그 프랑스나 그 바우하우스나 그러니까 사실 모더니즘 핵심은 비껴난 곳이잖아요. 북유럽은.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의 전통이 있고 뭐 헛이 있고 오두막 같은 거 있고 막 나무로 지은 건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럽을 뭉뚱그려서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슷한 고민들을 사실은 그 역사적인 그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양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국가적인 정체성이 필요로 할 때 국가주의 건축가를 어느 나라나 다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거야 프로파간다로서. 그리고 그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든 뭐 이렇게 뭐 호응하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김종화, 김수건이 좀 오래 살아가지고 많이 했으면 다 해먹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가지수라도 근데 많았으면 거기서 뭔가 정반합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구축을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일찍 죽었어. 그래서 많이 못 아쉬우니까 뭔가 좀 더 많이 남아 있었다면 너 베꼈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뭐 너 일본 건축에서 다 본 거잖아 이거 다 경유해서 온 거잖아 라는 어떤 그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도 조금 더 많이 생겼을 텐데 너무 일찍들 가셔가지고 많이 보지 못한 것이 아까운데 이러한 어떤 역사의 흐름이 일본 건축 책을 볼 때는 일본 건축으로 봤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우리 거랑도 똑같고 외국에 나가거나 혹은 식민지를 겪은 제3세계 다른 어떤 나라나 뭐 사우스 뭐 이런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안고 있는 어느 시대인가에는 한 번 꼭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로 다 이게 귀결이 되는 거구나. 역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허다미에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는 시각 문화를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나 강력한 그 전 세계를 아우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미 하나가 완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새롭지만 어디서나 발견이 되고 어디서나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맞아요. 이 세기에 모더니즘 시기에 일본에서 모더니즘을 바라보고 결합할 때 이렇게 봤다면 모든 나라를 그렇게 필터 보면 진짜 재밌겠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 본 거잖아요. 우리나라 보고 막. 그리고 서구는 그냥 서구라고 묶여있는데 진짜 그렇게 하나씩 어떤 건축 여기도 그러니까 이것도 카테고리도 되게 재밌었는데 어쨌든 사람으로 시작하잖아요. 얘네도 나눌 때 그 사람으로 볼만한 그 시대의 대표성 있는 건축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축가가 모더니즘을 어떻게 접목했을지 약간 이런 거를 같은 필터로 보면 너무 재밌겠다. 저도 그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게 저는 국가에서 어떤 주어주는 대형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전후 복구라면 그런 것들이 막 전쟁의 포화 속에서 다 사라지고 다시 다 지어야 되는 그런 어젠다가 있을 때는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설계 공모가 무엇을 요구했는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건축 콤페 그 역사책 있잖아요. 네, 건축은 무엇인가? 무엇을 했는가? 아니야. 건축은 뭐 그 책을 읽으면서 언급하신 책. 그리고 뭐야 도대체? 일본 건축 콤페의 더러운 역사를 추악한 역사를 제춘다 이런데 보면 맞아. 그 책을 꼭 말씀하셨어. 다 애들 거 이거 아니야 하더니 심사위원이 자기가 설계 떡 해놓고 이런 게 있었었어요. 누가 쓴 거예요? 그것도 일본이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건축 콤페의 뭐 추악한 역사를 제춘다는 제목이 제가 그 책 읽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우리가 오사카 답사 갔을 때도 만들어진 공화당
공부하는 건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1등 작이 있고 2등작도 있고 했는데 엄연히 다 뽑아놓고 그냥 심사위원이 이거 내가 다시 해야 되겠어 해가지고 다 해서 자기가 다 설계하고 지었죠. 좋은 시절이다. 그게 불과 이제 20세기 초반인 거잖아요. 그때 완전 보자르식 건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그런 게 있네. 건축 뻔빼 볼성사 나온 역사라는 책인데.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짧고 이게 약간 자극적이지만 재미있고 실제 있었던 역사. 이거 르꼬르비제 미어 쓴 사람 책이네. 맞아요. 글이 되게 위트 있고 어. 재밌는데 그렇다고 뭐랄까 사실성이 떨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역사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렇게 국가주의 어떤 큰 굵직한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설계공모라는 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 설계공모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우리가 지금 건축가들도 설계공모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하잖아요. 그 역할이 있으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랜드마크가 될 법한 큰 건물들은 결국은 다 이런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디벨로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들도 있지만 그 두 가지 축이 있겠죠. 민관과 공공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재밌구나 하는 걸 또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설계 공모를 통해서 단계긴조가 이렇게 다 멋있게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김수근이 뭐지 국회의원 하는 설계 공모 때 멋있게 다 멋있게 등장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승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등장의 시대. 우리도 어쨌든 설계 공모를 통해 전문 건축가들 등장을 하고 민간에서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맡기진 않을 테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그 건축이 돌아가는 생태계의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이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좀 재밌다고 느끼는 어떠신지 좀 그런 거였어요. 단계겐조 파트 진짜 너무 밀도 있고 읽기 좋고 이 책은 이 사람은 왜 책을 잘 쓰는가? 왜 연구를 한 게 진짜 많을 텐데 힘을 어떻게 뺄 수 있었는가?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단계긴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거 봤죠? 가가와 현의. 우와 진짜요? 그 건물. 견문이 넓어. 네. 아니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다카마스에 있는 거죠. 네네. 다카마스를 보셨잖아요. 네. 가서 안 봤어. 다카마스를 가서 그냥 나오지만 바로 왔어. 아니 가평보다 가까운데 왜 안 가셨어? 나한테 그래서 가평이라고 그랬나? 거기가 어디 갔지? 한 번도 도쿄를 안 가봤다 그래서 바르셀로나만 가봤고 아시아를 안 가봤다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양평에 살 때 맞아, 양평에서 양평. 만났을 텐데 여기부터 더 가깝다고. 양평보다 가까운데 왜 안 가봤냐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단계 재밌었고 우리 그때 그 김수근 40주기 거기 갔을 때 뭐 단계 그 연구실에 있던 거 약간 단계 견조를 까는 그런 맞아. 후배들의 그런 막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건지 알겠다. 너무 확고한 국가 건축가고 이제 그 사람 고군분투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 저건 아닌데라는 거 되게 그런 게 생기기 갈래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단계경조의 그 건물 하나를 봐도 그렇고 또 왜 제가 요요기 경기장. 요요기 경기장. 안 봤어요. 양평보다 가까워. 그거 시부에 한복판인데 왜 못 봤어? 요요기 경기장. 얘기하세요. 아니 단계경조가 사무실 있었던 그 누구죠? 제가 좋아하는 그 건축가?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국인? 아니면 아니 일본 건축가. 싸나? 아니야. 우리 보러 가서 제가 너무 좋다고 했던. 제 이름이야? 아니. 그 시절 건축 옛날 건축가예요. 네. 단계경조 위에. 당연히 위에 있어요. 쿠니요? 마이카와 쿠니요? 마이카와 쿠니가 단계경조보다 위에요. 위더라고. 위에요? 마이카 그렇네. 8살 맞네. 코르비지에에서 와서 맞네. 그걸 보고 이제 단계긴조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렇지. 마이가 쿠니요 건물 몇 개 보면서도 제가 진짜 감탄을 한 게 어떻게 르꼬르비제 언어를 이렇게까지 잘 소화할 수가 있나? 아니 르꼬르비제보다 더 르꼬르비제 같다는 느낌? 약간 잡아먹혔다는 느낌? 나 그 생각 들었어. 정말 소름 르꼬르비제가 한 건물 앞에 한 마이카 군요 건물 있잖아요. 우에노 공원에. 그거 봤어요? 그게 약간 르꼬르비제보다 그래서 나는 저게 르꼬르비제가 한 거야? 약간 그랬는데 선배 약간 자기 스승을 너무 의식해서 내가 더 르꼬르비제 같이 한 것 같은. 거의. 그래서 너무 투머치 르꼬르비제 같아.
그래서 나 그냥 그 서사를 모르고 가면 다 그게 르꼬르비제 건물인 줄 알 것 같아. 르꼬르비제 되게 담백하거든요. 그 서양미술관이 있고 그 맞은편에 무슨 공연장 같은 거를 마이카 아쿠니오가 한 건데 마주보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건물이 더 크고 마이카 아쿠니오가 한 게 물론 그 국립서양미술관을 르꼬르비제가 진지하게 하진 않았고 본인이 도면 11장 그리고 그 일본에 있는 자기 3명의 무슨 준조 마이카 아쿠니오 무슨 자기 무슨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 3명이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한 건데 그 마이카 아쿠니오가 몇 년 있다가 그걸 지웠는데 그거에 영향받은 게 진짜 그 가운데 서서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웃겨요. 누군가를 너무 의식해서 막 난 르꼬르비제가 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 스승에게 인정받아야겠다 이런 느낌. 그 건물 보고 제가 마이가 군유라는 건축가가 있는 걸 알고 우리가 그때 어디 갔었죠? 어디 갔 작가랑 교토 갔을 때 교토 갔을 때 교토에도 있잖아. 그거 보고 막 이렇게 이랬던 거 아니야? 예, 교토에도 그런 그렇게 뽑아 이러면서 이제 마이가 군유 건물을 보고 느낀 건 어쨌든 르꼬르비제의 건축을 이어받았는데 너무나 일본적인 그런 색상을 제가 느끼기에는 뭐 지붕이라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뭔가 지역화 아니면은 뭐 자신들의 전통 뭐 이런 걸 적용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소화 잘 시킨다라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단계겐조고 다케겐조가 마이카 아쿠니오 사무실 좀 다녔네. 이게 이렇게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 목구조의 결고 방식의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뭐가 한 2m는 되는 것 같아요. 사진 엄청 찍었어요. 맞아요. 억지스럽지 않고 엄청 자연스럽게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녹인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콘크리트면 이게 폭력적이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다가왔어요. 맞아요. 멋있게 다가왔어요. 브루탈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로 왜 고정 건축이나 목 건축의 디테일을 따라하면 진짜 이 촌스러움 막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이가 보면 그렇지 않아. 너무 잘. 예. 그래서 그 해석력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단계 겐조도 보면 그 1층의 공간 그 파티오 그 뭐라 그래요? 필로티 있는 공간. 필로티 있는 공간 같은 게 되게 르꼬르비제, 그치, 르꼬르비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녹여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근대 건축의 거장의 어휘를 이렇게까지 체화할 수 있는 기회와 그렇지. 시간이 많았구나 그렇지, 싶어서, 그게 진짜. 우리는 어떤 김중업의 가느다란 끈 하나인데. 근데 그 여러 명의 제자가 있고, 근데 또 우리는 거기서 온 김중업이 있고, 그것도 약간 좀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 김중업에서 온 게 있고 김수근에서 온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나라로 치자면이 완전 성립하진 않지만 이꼴이 되진 않지만 약간 김수근이잖아요. 단케겐조는 김중업보다는 약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는 것도 저는 약간 좀 재밌었어요. 이렇게 치자면을 안 하면 일단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갔다 왔던 그 심포지엄이 되게 막 도움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너무 그게 약간 이 책 보면서 되게 맞아요, 오버랩이 되면서 막 약간 그 우리의 이때 시제상에도 뭔가가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좀 뭔가 좀 달랐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건축을 얘기할 때 한국성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뭔가 되게 많이 언급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관점에서는 너무 한국성 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되게 느꼈었었는데 일본도 그런 걸 따졌다는 거 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되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었구나. 일본도 그렇게 일본성이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약간 신기해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더 한국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필요도 있겠다. 맞아요. 생각도 나 그 했어요. 생각했어. 왜냐면 여기서 우리는 그냥 한국성, 기와, 곡선, 약간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궁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그 조문과 야오이에 대한 변증법? 맞아. 그런 것까지 논하게 되고 전쟁이 있으면서 전후, 약간은 전쟁의 피해자 가해자 프레임? 또 여기서 또 발상? 이제 그런 거 그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툴이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한국성 하지 마! 촌 안 촌 중요해. 이거는 상징적인 거야. 이 프레임만 있다면, 얘네는 지금 조몬과 야오이의 변증법, 조몬을 해석하면 어떻고, 야오이를 해석하면 어떻다. 약간 그런
그런 툴이 조금 더 풍부했다. 그리고 뭔가 어떤 거였지? 무슨 마스터 플랜이었나? 뭐였지? 무슨 그 가해자 프레임이 있고 피해자 프레임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대입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다차원적이었다. 좀. 맞아. 또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조준 교수님이 그걸 순전히 그 일본에서 민가라고 하는 것이 한창 이렇게 올라올 때 조몬이나 이런 그 일본성을 연구할 때 한국에서도 최순호 그 우리나라 그 외생 논란하면서 이제 그게 딱 올라올 때 공간지에서도 그걸 엄청 파워 갑자기 한국 건축의 외부 공간 이런 안영배 선생의 그 연작이 쫙 나오고 최순호가 계속 글 쓰고 한국 건축 그 미술 계획 쪽에 그런 미학에 대해서 그런 쭉 쓰고 하는 그 시기에 있잖아요. 그 민가라는 말도 민카이의 거의 번역에 가까운데 똑같이 민가라고 써요. 똑같이 민가라고 쓰고 일본에서 민카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도 그 민가. 그러니까 어떤 슬픔이 좀 밀려왔냐면 나는 일본 애들 이거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시차가 몇 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간극이 공관지는 66년에 창단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아마 직후가 67년, 8년에 그 외생 논쟁이 있었는데 얘는 60년대 초반에 다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한숨이 나서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쪽을 딱 보고 얘네가 하니까 또 우리도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이제 그때 뭐 이렇게 대중문화가 다 이제 뭐 단절이 되었다고 하지만 다 지적인 교류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논문들을 보면 다 일본의 그런 논문들을 다 인용하고 있었고 이 일본에 있던 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원류를 봤대잖아요. 그 유라시아 대륙의 원류를 한국에서 봤다. 뭐 야오이나 그런 조mon의 어떤 그런 봤다고 서술을 하니까 뭐 우리 거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우리도 이렇게 뒤통수 딱 맞고 다시 볼까? 뭐 이런 느낌인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파트를 읽을 때 조금 서글픔이 밀려오긴 했다. 저한테도 이 책에서 가장 큰 뭐죠? 가장 중요했던 내용? 아니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조몬과 야유 이 부분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조몬을 꺼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계승해야 되는데 바로 직전 세대를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쉬웠는데 그 제국주의적인 상징과 같이 결합한 자신들의 전통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말고 우리 전통은 더 있지. 그렇겠죠. 그게 막 찾아서 이제 조몬적인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추구가 이제 논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뭔가 전통에 다르면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아니면은 당장 즉각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의 다른 전통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 그런 게 벌써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약간 이러고 끝났는데 약간 더 깊이 들어간 거지. 그런 사시대의 어떤 그런 거 진짜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 말한 것처럼 이제 조몬적인 것에 대한 추구라던가 이제 동경 선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얇고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일본 건축을 보고 좋아하는 그 면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거칠고 야성적인 이런 미가 있어라고 그걸 읽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부속사를 갔었어요. 부속사를 가서 보고 이제 일본도 가고 부속사도 갔었거든요. 그 순서대로 그렇게 가고 왜 느낀 거는 일본 건축이 절대 획득할 수 없는 야성이 한국 건축에 있구나. 뭐 그런 약간 탈출 나도 막 그런 거 생각했어. 우리나라에 뭐 거친 그거 있잖아요. 약간 뭔가 야수성, 뭐 약간 야성. 그리고 진짜 부속사 건물을 그 전부터도 계속 봤지만 일본에 한번 갔다 오고 부속사를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새로웠어요. 나도 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웠을까. 이렇게 투박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자연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건물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부재를 어떻게 쓸 수 없어서 거기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 인면에 드러난 자연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진짜 부러웠겠지? 라고 그런 감정이입이 돼서 볼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진짜 인상적이었던 거였어요. 진짜 배가 아팠겠다. 부러웠겠다. 자기네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 여기에 있구나.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구나 여기에는. 그런 생각을 했겠다. 깨달음에 근데 우리도 약간
그러니까 전통 논쟁할 때 결과적으로 기와를 가져오냐, 외부 가람 배치를 가져오냐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4.3에 가서 획득한 상위의 추상성이 예를 들자면 외부 공간의 마당 같은 거. 근데 그 마당이 진짜 이런 마당이라기보다 어떤 그 마당이 가진 공간의 어떤 상위의 그 영역성 같은 거 있잖아요. 서양 건축에도 없고 오로지 한국에 존재하는 이 마당의 마당성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저희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참 전통을 찾아야 되니까 근 과거로는 못 가고 멀리 가서 시점을 한참으로 되돌려서 이제 거기서 막 그런 거 찾으니까 우리도 형태로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으로서의 외부 공간, 마당. 이걸 그때 4.3의 시대 사람들이 가져와서 판을 쳤잖아요. 그리고 판을 쳤다고 해야 되나? 그게 널리 알려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같은 것들로 이제 가는 게 정인아 선생님 책에 마지막에 그 두 개였잖아. 그래서 마당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로 끝나다니. 이런 여기서 끝난다니 막 우리가 하고 더 나와야 되는데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계속 바이럴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이랑 이 타임라인이 같이 가고 있구나. 근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의문이 되는 지점은 있죠. 비슷한 것들을 고민하지만 왜 이렇게 결과물로서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형성이라고 수렴할 수 있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도형성이 아니고 담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담론이 확실하게 있었고 뭐 전임미술가라든지 우리는 막 다 피는 가고 막 이랬잖아요. 막 다 저기 도주하고 그래 막 지금 나 정세가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이때는 뭐 전임미술가들 뭐 단케겐조도 무슨 사진집을 낸다든지 뭐 조mon과 야오이에 대한 무슨 뭐 책을 낸다든지 그 이론을 정립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담론을 만들었어요. 우리 그 지난번에 읽었던 그 연두색 책 그 만드신 거 그 책에도 김중업 디자인에는 되게 천착했지만 철학은 없었다. 뭐 도시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고 형태 좋아하는 친구들만 자기 자아 실천하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론을 만드는 우리는 여유와 결이 없 사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론의 지점이라는 게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러니까 시적인 차원의 아티스티즘 같은 거, 엘리트주의 아티스티즘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서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어떤 의제를 던져줄 것이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끌고 나갈 것이냐, 여기에 뭐 정반합이 이 방향 A도 있고 B, 뭐 A-도 있고 B도 있고 해서 막 지네들이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막 어떻게 급급했던 거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뭐 생각을 해보자면 근데 말씀하신 그런 담론의 부재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에 대한 부재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철학을 우리가 정립할 때 그러니까 김중원 선생의 그 철학이 되게 약간 시적 예술은 이런 거야. 막 약간 이런 시적인 건축으로 다 수렴이 되는 것이 그 해석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냐는 그 지적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했던 사회적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때 공공주택 같은 것도 고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고 지금 건축가는 시민이다. 작가다. 그것로만 딱 그 프레임이 되어버리니까 김종 선생님 이렇게 그림 끝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술가로서의 면모만. 근데 그걸 되게 중요시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점도 있었고 이제 그게 어쩌면 그 김수근과의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김수근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이제 국가에서 던져주는 것이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그 설계 사무소가 KC 여기도 나오는데 기공 있잖아요. 저는 이 파트가 되게 재밌었는데 건축가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대응할 때 미시적으로는 건축 단위에서는 어떻게 하고 단계긴조가 거시적으로는 그 이동성의 문제에 천착해서 그걸 다 데이터 리서치 수집하고 이동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지하 레벨, 지상 레벨, 공중 레벨 나눠가지고 도시의 어떤 교통망까지 고려해서 블록을 만든 상태에서 축선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방사선이 아니라 축선으로 가야 된다. 그 축선을 만들 때 그런 게 진짜 국가 건축가 같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다 실현은 안 됐지만 제가 일본을 갔을 때 좀 느꼈던 건 고가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도시의 연결망이 사실 그 사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하철망이 약간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나 이런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로교통, 그러니까 공공교통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이 잘 짜여졌다고 말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공보행로 같은 거 걸을 때 약간 우리나라에서 못 느끼는 그런 정서 같은 것들이 있었었어요. 그 도시가 연결, 신주쿠 같은 데 가면 특히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 입체 도시계획을 하지만 그게 굉장히 그
훨씬 더 이전에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는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제 도시에 접근해서 건축을 보는 사람이랑 좀 차원이 달랐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기공이나 제가 예전에 이제 연구했던 것 중에 허피가 했었던 싱크탱크의 역할 있잖아요. 근데 이 국토부에서도 얘네가 그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이걸 연구를 시키고 그 연구의 결과물을 이제 단계인지 거 가지고 자기 설계에 반영해서 나중에 설계 공부를 통해 도시 전체 마스터 플랜의 계획안으로 이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다 실현은 안 됐지만, 근데 비슷한 차원에서 국토부에서도 그런 걸 만들고 지금 목천에서 나온 허피책을 보면 싱크탱크를 국토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학자들 데려다가 다 조사시키고 저층 주거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아파트 단지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서민주택에 대한 연구들도 하고 도시계획도 짜고 하다가 이게 폭파됐거든요. 근데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결국 거기 왔던 그 자문 교수의 추천으로 다 하버드나 이런 데 유학을 가서 우교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길 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 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었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밀집된 전문가 집단 싱크탱크가 이제 쭉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오래 가지지 못했고, 그게 국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에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했던 건축가들의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조직이, 건축 전문 집단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나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게 없었구나 하는 아쉬움이 그냥 이걸 보면서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쉽기만 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한국 건축과 일본 건축의 이 갭이 차이가 나는 게 너무 극명해졌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이게 얘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시작은 비슷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한 5년의 차이로 뭐 저기서 옛날 연구하네 그럼 우리도 할까? 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시작이 비슷했으면은 이렇게 쭉 같이 갔으면은 어느 정도는 결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그냥 프리츠커의 그 숫자만으로 이거 뭔가 말하는 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그래도 일본 건축은 뭐 서양에서 알려진 뭔가가 많고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또 없고, 이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이 차이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일본의 근대 건축 책 읽을 때부터 1800년도 말부터도 이때 이런 건축물이 있었으면 그래, 그냥 맞아. 우리는 할 말 없다. 그치. 그 어떻게 시간 이만큼 쌓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외와의 교류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고,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코르피지에 사무실에 일본인들 되게 많아가지고 김주호 선생이 그런 사람들 막 친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한국인은 꼬르비제가 사무실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한국인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김중업 한 명. 근데 김중업은 막 20, 30년대 막 그런 그 모더니즘의 어떤 정수가 있었던 시기가 쭉 지나서 그 롱샹 가기 직전에 그 인도 산디가르 프로젝트 할 때 이제 들어갔었잖아요. 그 몇 개 이제 주택 프로젝트랑, 그러니까 그때 만난 김중업이 그때 만난 루꼬르비제는 너무 다른 꼬르비지였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앞단에 있는 거랑. 그러니까 되게 그 경험치가 벌써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강의하고 있고, 코르비제보다 더 코르비제 같은 사람이 건물 짓고 있는데 좀 이렇게 뭐 그걸 아쉽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난 아쉬운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난 그냥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맞아, 그냥 맞아. 그리고 약간 뭔가 되게 뭐 김중업이 되게 그 디자인적으로 뭐를 되게 바라보고 단계겐조나 뭐 일본에 조직이 많았다고 하지만,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회가 이만큼이면 뭐 단계겐조가 조금 거시적으로 봤다고 해봤자 이만큼이고 김중업이 이만큼 본 거라서 그냥 요 안에서 조금 다른 거고, 다른 분야와 산업이 뭐 이렇게 크고 작게 발달하는 거고, 무슨 그 프리츠커도 뭐 어떤 하나의 시각이 있고 프레임인 거고,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는 뭐 케네스 프램튼이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기는 지진이 많아서 작은 건축가들이 발달할 뭐 일들이 많았다. 근데 우리도 되게 웰메이드 잘 알지, 크고 작은 건축가들 되게 많고, 근데 우리는 건설이 너무 부각되니까 그냥 아예 너무 다른 비교 팩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나는. 그래서 그냥 그런 거지. 막 이제 이 그러니까 근데 이해 생각은 했어. 조몬과 야오이의 툴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우리는 바로
이거를 외면해? 그러면 바로 건설 우악 막 이게 뭐 일단 민족성도 다르고 약간은 이런 거지. 약간의 뭐 르꼬르비제가 없어서 아쉽다? 약간 이런 프레임은 나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단케 겐조라는 사람이 국가 건축가라는 거를 딱 가지고서 초반기에 일본 이제 전후 막 완전히 모든 원폭이 막 떨어졌으니까 모든 걸 복구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막 시작하는 어떤 건축가로서 중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막 되게 중심 위치에서 뭔가를 한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다시 또 되게 강한 어떤 존재가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후에 것들을 해왔던 건축가들이 또 계속 이렇게 했으면 또 다른 방향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뭐 모더니즘을 하다가 다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메타볼리즘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래서 메타볼리즘에서는 또 보면 인공 대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공 대지부가 막 국토부에 있고 막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건축가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중심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일을 따갖고 하는 건 있지만 뭔가 되게 국가의 어떤 자리를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도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막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하나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서도 만들어지고 막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되게 막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우리나라의 건축 이런 쪽은 되게 어떤 한쪽 구석에 한정돼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서는 뭔가 중심이 어딘가에 항상 있지 않았나 90점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건축가들이 계속 90점 있어야 나온 반박을 거예요. 네, 그런 게 되게 좀 다르다, 달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수미나 어떤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게 그분들이 오래 못 사셔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아쉬움을 느끼냐면 김수근이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에 여러 어떤 플랜들이 많이 여의도 도시계획도 같은 근데 이제 이게 카피라고 생각은 안 해요. 어떤 그 좋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득해서 그게 디자인으로 풀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시절에 1960년대 50년대 MIT 가서 MIT래 버클리에 가서 이제 한국 1호 도시학 박사를 지역개발 박사 한 1호분의 책을 만들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가서 공부할 때 보면 거기서 하는 내용은 선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 경제학이나 이런 그 수치로 계산 지금 얘가 단계 개념만 하는 그런 리서치랑 수학이랑 경제학 분석이랑 이 모든 툴이 경영이랑 경제학에서 와서 그 기반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이 한국에는 아예 없었던 거래요. 자기도 이제 가서 처음 배운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그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서울시 공무원을 하다가 이제 국가 지원금으로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석박사를 하는데 그런 걸 한참 배우고 와서 자기도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봤다. 그래서 계획과 플랜과 이런 게 그 접근법이 전혀 다른데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리고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것이 도시가 미국에서 공부를 처음 했었잖아요. 그 도시학이랑 그 지역 계획학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박사가 처음 UC 버클리에 만들어진 학문인데 그 학문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도시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은 자동차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마이카 시대가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이 자동차의 수요를 도시가 어떻게 받아낼 거냐. 그러니까 이동성의 문제. 근데 거기에서 사실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기보다 이 자동차의 흐름을 어떻게 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한 사람이 학자로 한국의 서울의 도시계획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반포 밑에 만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신도시를 만들 거였다면 거기에 그걸 절대로 배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교통이 거기에 도시 한가운데 집중될 텐데 신도시 개발을 예상했으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그걸 외곽으로 뺐어야지. 그걸 거기에 놓으면 안 됐다는 한남대교를 건너자마자 바로 나오잖아요. 예를 들자면 반봉 같은.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계획의 그 아젠다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냥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게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뭐 주원 선생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그 도시계획 1세대라는 분들이 와서 만들 때
그 단계겐조가 한 도쿄 플랜 거의 그대로 가서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인재가 한 명뿐이면 동작을 못 하는 것 맞아, 같아. 맞아. 한 팀이 돼야지. 한 6명이나 같이 공부하고 왔었어야지, 6명. 그러면 이제 쿵짝을 맞추고 이걸 맞춰주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그 학교에서 몇 년을 공부하고, 이제 다른 사람은 그걸 처음 지금 듣는 얘기라고 하면, 이걸 납득할 수, 이게 이해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그거 그냥 받아들이기 누가 배운 어려웠을 어떤 것 같아요. 종이에 있는 어떤 그런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이해할 수도 없을 수 없으니까. 있겠죠. 그때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길로 가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을 너무 따른다 그랬으면은 맞아, 그 맞아. 방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근데 되게 상황이 될 여기서 수도 있죠. 슬픈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로 하지만 그분이 한양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 경성 제대부터 내려오는 서울대 라인에 주원 교수가 이렇게 쭉 강명기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우교성 이런 다 한양대 다 서울대잖아요. 이 서울대 카르텔에서 배척받았기 때문에 한양대 출신인 나는 공무원 사회에서 큰 목소리도 낼 수 없었고 전문가로서 이걸 실행할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가 그냥 홀홀단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서포트해주지 않고 다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공에 있을 수 없어서 안에 있으면 계속 공격만 받으니까 뭐 하겠다고 하면 못하게 맞고 아니라고 비판하면 네가 틀렸다고 하고 우리 주한 선생님이 맞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가버렸다고 해서 다시 그 미국으로 다시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1970년대 그 행정수도 이전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 국토 전체에 대한 전반 계획인데 뭐 황 박사가 전문가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엄청 해서 자기가 그 세계은행에서 일하고 있어 엄청 잘 나가는 맨하탄 이런 데 엄청 잘 나가는 일을 하다가 다 접고 국가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국토부에서 1960년대 만들어진 허피 이후에 두 번째로 그 도시 지역 계획을 위한 그 싱크탱크가 만들어졌었어요. 그게 대전에 카이스트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리포트를 다 작성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랜이 이제 싹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신공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 조직은 더 탄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완전 해체되고 여기에 있던 싱크탱크를 위해서 다 자기의 명예를 버리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국가 여러 분야에서 공학자부터 엔지니어들도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됐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슬프지만 우리 이게 따뜻한 우리 근현대 사람도 근데 같이 나는 이렇게 그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사실 모든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초반에는 일본 건축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게 나라가 가장 취약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정체성인가 봐. 인간도 수 없이. 그래. 인간도 뭔가 내가 어디 쭈그러지면 난 뭔가, 맞아. 난 왜 이런가. 아니 일본 이렇게밖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나는 일들을 누구인가. 너무 많이 겪으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기회들이 되게 많지 않았을까? 아 전쟁이 있을 때, 지진이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다. 아니야? 아니야. 지진 그럴 있을 때 때마다.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 아니 그런 지지 재건에 대한 원자탄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라 전쟁이 처음 해적이 있었다든지. 됐으니까. 이제 만들어야 된다.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생각했다. 우리도 그래. 그리고 내가 재건. 왜 너무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번에 미국 가서 보스턴에서 진짜 귀한 성당을 봤어요. 이게 대체 뭐야? 약간 아랍 양식도 좀 섞여 있고 뭐가 양식이 섞여 있는데 로마네스크 같은데 로마네스크는 아니고 일단 창의적인 사람인 건 알겠어. 뭔가가 되게 기괴하면서도 뭐 특이한 교회예요. 들어가서 간단히 보고 왔거든요. 구조도 안 맞아. 말도 안 되게 돼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고 나왔는데 그걸 찾아봤더니 리처드슨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부른대. 양식이 있어요. 무슨 초예술 토머스는. 아니 들어봐. 나는 이게 지금 농담을 하는 건 줄 알았다고요. 리처드슨이라는 건축가가 그걸 지었대요. 근데 왜 고딕 양식으로 짓지 않고 로마네스크 뜬금없이 왜 로마네스크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잖아요. 영국과
같은 양식의 성당을 짓거나 건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 미국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 미국조차도. 그래서 그러면은 뭐야? 고딕 안 하려고 그러면 뭐야? 이렇게 들어보면 로마네스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럼 로마네스크는 또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렇지만 앞에 뭔 좀 화려해 줘야 돼. 그 이제 아랍 이런 양식 이런 한참 유행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1800년도 말에 그런 디자인을 엄청 덧붙이고 구조는 약간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걸 이제 교회에서 리처드슨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야 진짜 이 동네 사람들 너무 웃긴다. 어떻게 이거를 진짜 대박이다 이러고. 시카고를 갔거든요. 시카고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 사람들이 리처드슨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오, 재밌다. 신기하다. 그래서 아니 그런 게 양식이 되나요? 싶으면서도 1800년도 말 이제 미국은 250년 뭐라도 됐죠. 미국은 약간 뭐라도가 있잖아. 미국은 걔네들도 뭐가 없으니까 뭐라도 한다. 자기네들의 정체성 음. 이 분리되어 나왔으니까 분리되어 나오기 전에 어떤 것과의 구분 이런 게 필요했었던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었고 하지만 그 시기 이후에 미국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은 게 우리도 이미 머릿속에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게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그럼 끝났잖아. 어떤 형태의 건축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도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서 약간 예전에 뭐가 아쉽다는 느낌이 지금 약간 공감이 안 가. 지금 약간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쉽고 안 아쉽고를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넷플릭스로 퍼진 드라마든 뭘로든 한국 사람들이 한국은 어떤 나라다라는 어떻다. 게 머리에 이제 싹 그려져서 버렸어요. 맞아.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약간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벌써 머릿속에 끝난 그려진 거지. 정체성이 다 끝났고 이 형성 시기가 지나버렸는데 건축이 근데 뭐 때문에 이제 한 대 맞으면은 다른 걸 뭐 이제 다시 이제 정체성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너무 풍부한 느낌. 그쵸.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뭘 해도 결핍이 없는 약간 느낌. 우리나라는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순간은 벌써 지나갔어요. 왜냐면은 벌써 그림이나 우리 막 이미지나 20년 전에 외국인만 한국 설명하려면 되게 그냥 약간 어려웠어. 스몰 뷰티풀 아시아 약간 뭔가 이런 느낌 그런 거부터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국하면 다 아니까 그냥 한국이다 그런 거에서 그냥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것 같다. 여러분 우리 너무 정체성이 많이 했는데 메타볼리즘 얘기 안 해요? 너무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저 메타볼리즘 진짜 재밌게 읽었어. 네, 그래서 지금 메타볼리즘이랑 이소작 게라타 어떻게 읽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래. 이소작이 근데 우리 알아서 이렇게 재밌는 건축까지 몰랐어. 진짜로. 우리 그때 이오타현 그 사람 와가지고 이소자키 맞아. 아라타에서 했는데 이소자키 아라타 뭔데? 맞아, 뭐 약간 맞아. 그러면서 들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이 책 보면 나온다고 한 2번 얘기했어. 이소작이 알아서 위대하면 이 책 보면 다 나와요. 그 메타볼리즘은 뭔가요? 얘를 어떻게 봐야 되나? 나는 이거 너무 이게 뭔가 대가 엄청난 이 사람들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걸 겪으면서 엄청난 뭐 재난 대비 벙커를 만들고 막 준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되게 허무하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메타볼리즘이 지금에도 되게 유효한 틀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더니즘이나 이런 건 다 지나간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메타볼리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현재성이라고 할까? 현재성이 있어요? 메타볼리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그게 이게 한번 이즘 만들었다가 망한 이즘? 약간 유효하지 않은 이즘? 약간 그때 한 번에 뭔가 이벤트였다? 약간 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보면서 근데 지인님 아까 전에 응. 리차드슨 로마네스키 얘기한 것처럼 이 메타볼리즘도 사실 이거 처음 한 사람들이 그냥 이름 지어가지고 이즘을 어떻게 만들려고 만들까?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면서 그거 만들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막 더 덮고 막 이렇게 확장된 것 같아요. 그 끼니가 나왔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일본 건축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고 그 생각하고 특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인공돼지를 난 인공돼지가 너무 재밌었는데 왜냐면 왜
왜 뭔가를 이렇게 인공으로 땅을 만들려고 하지? 불안하니까, 그냥 땅이 불안하니까. 있는데 왜 거기서 자꾸 띄우고 바다 위에다가 하고 뭐 이런 걸 만들까?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는 그 불안성을 갖고 있다. 그 안에서. 근데 이 불안함이라는 거는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 곳곳에 온갖 재난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어딘가에도 적용이 될 수는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느끼는 현재성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실 이소자키 아라타 부분 다 못 읽고 왔는데 제가 베니스 비엔날레 30주년 아카이브북 만들 때 우와. 이소자키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상을 받았잖아요. 비엔날레 상 받았는데 막 폐허 더미에서 가지고 온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상 받고 했을 때 제가 기억나요. 그 같은 해 슈프메타 한국 건축이 누군지 얘기 남아있습니다. 누가 그거 아니 쓰레기 쌓아놓고 상 받고 이게 베니스 비엔날레 이러면 되나 이런 얘기를 한국 건축가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 처한 환경이.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재난이 일상화된 사회잖아요. 산불 지금 막 스페인 난리 나고 막 이런 지금 유럽 다 불타고 있고 뭐 막 폭우로 막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일루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굉장히 긴급한 세계의 요청이 건축가들에 대한 중요한 어젠다와 세계 요청이 있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들어서면 이제 자본에 우리가 대응만 하면 되는 거서 건축이 뭐 세상을 바꿔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뭐 그냥 예쁘게 지어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직면한 집능인으로서의 요청이 있다면 이런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 측면에서 얘네는 기댈 때가 있고 경험치가 있고 그리고 이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 언어가 계속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번역되고 재생산돼서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져도 우리는 이거 해오던 사람들이야 라고 돌아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성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굉장히 고민했고 진지하게 고민했고 세계가 뭐지? 앞에 그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무슨 소설 쓸 때 막 다 부서지고 막 이런 거 할 때 단케겐조나 이소자키 아라타야는 소설 쓰고 있잖아요. 건축가랑 막 싸우고 도시가 없애야 된다 뭐 이러다가 뭐 그게 뭐 헤어지고 일단 그런 SF적인 상상을 해보면 이제 그런 게 현재이니까 현재 시점의 일이니까 저는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갈아 끼우는 건축도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그게 꼭 낙하낀 캡슐타워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직물적인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에서 우리가 그 리질리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의 인구 감소를 볼 때 이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소도시들에 대한 관점이 이제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라고 보잖아요. 근데 중소도시 포럼 같은 것은 어떻게 잘 죽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웰다잉, 도시의 웰다잉. 이 도시가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못 살려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잘 죽게 할 거냐는 거야. 근데 이 메타볼리즘의 이 사상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의 철학 안에 그걸 대입시켜 보면 태어나고 성장기가 있고 막 피크 칠 때 있고 이제 정체기가 있고 그럼 다시 이제 소멸하는 시기가 있겠죠. 소멸 이후에 여기서 다시 생산이 다시 태어날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죽어가는 단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웰다잉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도시가 죽어가는 거, 건축이 잘 소멸하는 거, 전시에서도 작품이 잘 소멸하는 것을 국립현대미술관 그쵸. 그래서 소멸의 시작이라는 아주 놀라운 전시가 또 있었죠. 그 작품이 어떻게 잘 죽어가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냐. 이게 근데 굉장히 조현정 선생님의 생각이네요. 그게 여기 정확하게 마지막 챕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메타볼리즘이 현재 진행형의 건축 운동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게.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고 제가 처음에 메타볼리즘이라는 언어를 들었을 때 구륙학번 선배가 자기 졸업작품 패널에 메타볼리즘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맨날 얘기했었어. 뭐 그래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래서 나한테 몰라 봐. 나 완전 무슨 바보 취급 그 사람 당하고.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이거 잘못 들어갔어. 구로가와 기조 캡슐하우스라고 되는데 오사카 이거 들어가 있어. 그러네.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요? 아니, 지금 찾았어, 지금. 정말 인재야 인재. 우리는 무서워. 우리가 볼 땐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잘못 들어가 있냐 어떻게? 그냥 빤히 나도 이 그림 아닌가? 빤히 봤는데 여기 있는 뭔가 그래서 저는 그 위에 이런 있는 게 건가? 캡슐하우스라고
그게 했어요. 그거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저거 보고 모르겠네. 캡처 보지도 않고 남겼는데. 나도 저거 보고 제 캡션에 민감. 있지? 요즘 캡션 갖고 약간 한번 이런 털린 적 거. 있어서. 아, 맞아. 진짜. 여튼 그냥 제 생각은 그래서 이 메타볼리즘이 근데 그 조현정 선생님의 마지막 또 인류세 시대에 이 운동이 현재 진행형이다. 라는 게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책을 제대로 읽으셨네요. 뭐고 막뭐 재난 일어났을 때 그런 재난 시설들을 막 지어줘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상이. 근데 있으니까. 진짜 급진적이지 않아요? 갑자기 단케겐조 무슨 조모니 아오이 뭐 일본성의 모더니즘마다 갑자기 메타볼리즘 너무 급진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 다음에 일어난 이 기조가 너무 갑자기 우주에서 온 근데 나는 그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질린 건가? 전 세계에서 이런 건가? 유일하게 핵폭격을 맞은 나라잖아요. 원자 폭탄이 터진 나라잖아요. 저 히로시마 갔을 때 단계겐조가 설계한 그걸 평화공원? 평화공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약간 좀 음울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겠지. 그리고 막 무너진 건물도 그대로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원폭도는 사실은 거의 관광지화 돼가지고 원폭도 자체는 막 굳이 가까이 가서 봐야 되나 보다 무너진 건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설계는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그냥 멀리 있는 어떤 네. 과거 그런 것처럼 느꼈어. 근데 이제 되게 어떤 처참한 역사를 겪었기 겪은 때문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핵 폭격을 받은 유일한 나라고 그래서 그냥 한 몇 초 사이에 모든 게 사라지는 걸 경험한 이 나라의 경험은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다를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다시 재건해야 됐을 때 이들이 메타볼리즘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양의 어떤 불교의 어떤 철학적 기반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윤회에 대한 그런 뭐 요소로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건축이 되게 어떤 사회의 구체적인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지어야 되고 근데 죽는 것도 있고 뭔가 이런 걸 대응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명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었고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라타 이로자키가 했던 그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를 저는 이제 그 자료들을 보면서 참 깊이 있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라타 이로자키가 되게 오래 했잖아요. 베니스 비엔날레. 저도 재팬 파운드에서 묻혔나 봐. 이러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엄청 싸웠거든요. 지난번에 얘 했으면 얘가 해야지 뭐 이렇게 돌아가면 싸웠었거든요. 해야지 뭐 이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딱 이렇게 전공을 딱 줘서 이렇게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아무튼 그 아라타 이도자키가 그래서 프리츠커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프리츠커 사항은 이제 논외로 하고, 그런 하여튼 이 메타볼리즘에 대해서는 되게 현재 진행형의 건축에 지금 우리 동시대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어떤 문제들의 씨앗들이 이 안에 다 이제 내재되어 있었고, 그래서 유의미하고 동양 그 극동아시아에서 있었던 건축에서 발현된 어떤 이즘으로는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양 건축에서 말하는 태생한 이즘이 아니라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동양에서 시작해서 이즘을 붙인 건 메타볼리즘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단계로까지 레이너 베넘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뭐 미래를 예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황폐한 역사의 바탕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했다. 그런 말 있어요. 종말론적 감수성. 위기와 파국의 감수성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쵸. 이 책에 어렸을 때 그 만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일본 싶었어요. 약간 일본 애니 문화? 문화 전반에 깔려 있는 감수성인데 이제 건축이 받아준 거. 에반겔리온 이런 거. 그래서 그 색깔이 되게 그런 그 파국적인 그 색채 그게 어떤 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일본 문화 전체적인 색깔로 약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일본 침몰 이런 거 불안과 달과 막 이런 거. 그 되게 양가적인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거예요. 그 제가 막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 행복하지 않은 나라의 나도 행복한 사람들 뭐 나도 이런 조개가 책들 되고 싶다. 그런 걸 느꼈고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으니 그냥 이 자리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냥 나는 살겠다. 박테리아가 되고 싶다. 이런 말도.
나도 박테리아가 되고 싶다. 조개가 되고 싶다는 네, 네. 거 있지 않아? 나 그 그게 시리즈 인상적이야. 조개가 되고 싶다. 음. 신이 되고 싶다. 박테리아가 되고 여기 싶다. 129페이지에 보면은 오직 건축가와 디자이너만이 위기의 순간 낙관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먹거리가 많아서 다 무너져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불황 시대의 인테리어 업자 같은 그런 건가? 우리만 낙관. 저기 또 망했어. 철거하러 가야지. 약간 철거 붐. 어떤 시대가 와도 그러니까 막 100년, 200년 가는 건물 만들면 건축가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20년 만에 부셔야지. 우리나라 짱이에요. 계속 지어요. 아.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사실 되게 그런 뭐라 그러지 그 자본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되게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 우리가 막 스파 브랜드 막 비판하지만 유통하고 생산하고 건축의 SPA. 시대 정신이라면서. 건축 SPA는 우리가 좀 하지. 이걸 개그라고 하고 있다. 아니 근데 뭐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진짜 상해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뭐 해변에 있는 전체 공장 다 나가 여기다 문화시설 지고 약간 막 그게 몇만 헥타르 뭐 약간 뭐 이런 거. 난그 진짜. 중국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아니 근데 진짜 상해 중국 가면 가면 너무 갔다 오세요. 그 치워요, 고가도로가 치워. 어마어마한 고가도로가 있고 이래갖고 우리 다시 우리나라에 오면은 뭔가 시골 온 것 같다고 그러는데 상해 갔다 오면 그런 것까지 양평보다 가까운 곳에 갔다 오세요. 상해는 가보러 상해는 중국에 한 번 여행 간다면 상해에 한 번 갔다 올 만하다. 저는 한 번도 홍콩이랑 헌전이랑 이런 데를 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은 들었었거든요. 홍콩 선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충칭 될것 같아요.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갈까 우리 같이. 그래요. 날 잡으세요. 책도 써야 되니까. 출간 기념회로 책거리로 내년 프로젝트 답사는 이제 해외 답사로 글로벌 해외 답사로. 우리 간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거. 일본 간다고 그래서 나 그럼 중국 가요 그냥.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기 지금 뭐 탐구스튜디오 날짜도 못 맞추시면서 여행 날짜는 한 1년 전에 잡아놔야 되는 거 그거 약간 티켓 예매해 놓으면 끝난다 이제. 그렇지. 맞아요. 모든 개모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티켓을 예매한다. 표를 사놓으면 끝이죠. 표를 한 그냥 유럽 걸 다 사버리더라고. 내가 죽는 것만 아니면 가는 거다 뭐 이런 결연한 의지로. 메타볼리즘 그리고 뭐였죠? 오사카 만국 박람회? 쇼와 노스텔지오? 뭐였죠? 과거 일본에 좋았던 향수. 약간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때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때도 이게 만국 박람회니까는 총괄 건축가가 저기 다시 단계겐조. 그러니까 단계겐조가 약간 시대를 좀 아우르며 등장하는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 오사카 만국 박람회에 지금도 있는 이 뭐죠? 이 하얀 색깔 이 약간 웃기게 생긴 예. 그 태양의 태양의 탑. 태양의 탑? 나는 그 태양의 탑 주변에 그런 철거물 있다가 그건 없어지고 그것만 남은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그러게요. 철거 구조물이 지붕 같은 게 있다가 원래 이렇게 대지붕 있다. 예, 그것만 철거하고 걔만 남아가지고 그 보이잖아요. 가보진 않았어. 그냥 지하철 타고 지나가다 봤는데 지상철 타고 가다 그때 봤는데 단계 gen조가 있었기에 이런 걸 또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나 반작용이 있어요. 이소자키 이야기. 이소자키 너무 멋졌다. 이소자키 이렇게 핵인싸인지 몰랐고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전에. 진짜 그때 급진적인 성향. 이 사람 내 영상도 좀 찾아봤는데 얼굴도 되게 아주 장난기가 가득하더라고. 이미 눈빛이? 장난기 가득하는 그냥 뭐 껄껄껄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진지하게 해? 약간 이런 말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것도 되게 웃겼다. 이런 전의를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약간 건축도 딱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네. 되게 완전 우상이에요. 완전 우상. 그래서 이소자키 아라타 그때 우리 뭐 오이타현에서 그때 미술관에서 나와가지고 이소자키 아라타에 대한 거 아카이빙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가는 시간이어서 근데 되게 그냥 되게 드라이했잖아요. 그 전달 방식이. 그리고 건물도 약간의 스토리를 모르면은 조금 알기가 좀 어려운 거여가지고 그랬는데 좀 이소자키 아라타 건물 제가 뭐 유튜브 올린 거 당연히 안 보셨겠지만 그게 이소자키 아라타 뭐 건물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되게 일반 그냥 뭐 산업 디자이너가 답사한 그건데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뭔가 창호와 뭐 통로와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오이타현에
그래서 되게 오이타현이면은 우리나라의 뭐랑 비교, 뭐 원주? 약간 뭐 되게 생뚱맞은 지방 맞아, 도시인데 그런데에도 한 건축가가 거기 출신이라고 되게 그거를 꾸준하게 뭔가 자기 세계를 뭔가 하는 거기 것도 건축센터도 있고. 되게 재밌다. 음. 약간 그렇게 했습니다. 오이타현. 전이의 그래서 이 사람의 뭔가 이런 서사 이 사람이 약간 그 오사카 방구 박람회 때 그 단케 겐조를 뭐 일본계의 뭐 건자에서 이제 내려온 단케 겐조라는 표현을 뭐 한번 썼다고 하던데 이 사람이 쓴 건가? 그걸 이 챕터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시대를 반박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다. 이거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몇 쪽이에요? 206쪽? 저는 이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이 사진. 이거 약간 쪽섬의 자벌레 약간 그거랑 비슷하던데. 했었는데. 기타 큐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뭔가 되게 독특한 형태의 미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았다. 이 사람이 영향받은 거는 되게 포스트 모더니즘. 깔끔하면서. 네,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언급되는. 근데 진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수자키 아나타에 맞아요. 대해서. 그냥 그렇게 이름과 알 일이 뭔가 없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많이 들어봤었었는데 뭔가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서 뭔가 되게 그리고 한 대단한- 챕터로 잡을 만큼 포스트 어, 어. 모더니즘과 일본을 얘기할 때 한 챕터 잡을 맞아, 사람이 이수자키 아나타라는 꼭지가 있는지 응, 몰라요. 응, 응, 그리고 이때가 이 사람 시대가 지금 한 건축한 게 6, 70년대인데 이때는 우리는 약간 근데 그것이 태동기인데 이때는 이미 단케겐조가 한 번 지나가고 그때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뭐 김수근이 자기는 지금 국가건축가라서 되게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222페이지. 네, 국가건축가가 한 번 단계겐조가 지나갔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소자키 아라타 부럽다. 그러니까 이미 그 반대로 이 정이 지나가고 이제 반에서 전위적인 거를 하는 벌써 그 시대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전위적인 거를 70년대 하는 그 급진적인 막 뭔가를 내오다다 뭐 이런 것들 뭘 주도하고 막 이제 그런 아방가르드를 하는 건축가였던 거죠. 막 추상적이고 막. 낮에는 뭐 하고 밤에는 또 뭐 만나가지고 시부야에 만나가지고 뭐 하고 막 약간 이렇게 했다는 것도 진짜 엄청 대단하다. 어쨌든 이 사람도 단케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뭐 국가의 신예였다 오사카 박람회 때문에 그거 활동한 거에 대한 자제감이 있었대요. 재밌지 않아요? 되게 그래서 뭔가 이때 40년대생 이제 건축가들 특이 뭔가 이 사회적인 그런 공적 나라의 국가에 대한 공적이랑 뭔가 이런 지적 유희랑 뭔가 이런 거에서 그런 게 좀 그 메타볼리즘 그 세대랑 그 뭔가 되게 갈등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반대국부가 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자유 미소자키 아라타는 자유다. 이 사람 얼굴도 아주 빙글빙글 웃으면서 자유롭게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 몇 년도인데? 31년생? 그 라팔 모네오랑 비슷한 30년대생 건축가들의 어떤 일련의 무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네. 예. 아 30년생 동갑된 기이자 그 도쿄대학 동창이래요. 어떤 동창이라고.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 시대의 타이밍이. 그래서 30년대생 건축가들이 한참 활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게 있는 거죠.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일단 2년 되는 거네. 네. 어떻게 태어난지. 더 이상 질문 탄생 100주. 22년도에 돌아가셨네요. 네.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된다. 저거 건축하면 재밌나 봐. 프린츠코를 거의 마지막으로 19년에 봐. 맞아. 얼마 안 아, 지나서 진짜. 프린츠코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맞아. 그 오래 살아야 되는. 이거 아직 있나? 87살에 프리츠컬 받았대. 그렇네요. 스쿠바 센터 필딩 이거 아직 있는 건가? 이게 뭐 보기에는 되게 평범한데 이 사람의 뭔가 이소자키 아라타의 정수 뭐 이런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보고 싶었어. 83년도 좀 포스트 모던하다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 대표작.
의도적으로 일본 건축의 전통적인 모티브를 배제한 채 서양 건축사의 중요한 장면만을 맥락과 무관하게 인용한 거래요. 이 너무 이런 포스트 거 모더니즘. 우리 때 한참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고 포스트 마이크를 모더니즘 그 리본 달린 건물 같은 거. 그런 거. 네. 아, 네. 그리고 맥락 없이. 근데 이런 것도 참 이런 거를 무슨 파르테논, 가스라이븐, 캄피돌리 이런 거 합쳐갖고 뭐 얘기하는 것도. 근데 비판도 사실 웃겨. 마이크 그레이브스가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일관된 내러티브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야? 왜 일본인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난 괜찮고. 일본인은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 거 가지고 인형이 이런 건가? 이토도요가 안도다다오 말고 이토도요가 한 꼭지였잖아요. 안도다다오는 언급 안 되고 이게 둘이 라이벌이잖아요.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근데 그거에 비해 너무 재밌잖아요. 이토도요 작품 진짜 없는 거? 초기에 작품 진짜 없잖아요. 아, 초기에 자기 누나 집 한 번 하고 한 10년 있다가 뭐 자기 집 하고 그 사이에 무슨 뭐 그 뭐지 JAL 그 무슨 자기 집은 프로젝트로 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 제일 유명하잖아. 누나 집이 제일 최초 유하우스가 누나 집이고 그 실버헛이 본인 집이잖아요. 그게 76년이 누나 집이고 84년이 본인 집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계속 전 세계 여행하면서 공원 카운터 디자인인데 개부럽잖아. 근데 이게 제일 부러워. 내가 진짜 한국인의 밥상 최불암 다음으로 진짜 이거 나 진짜 이거 너무 공항 카운터 모든 디자인? 공항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여행할 수 있었던 거야. 공항 카운터를 디자인하는. 아. 갑자기 꿈이 바뀌었어. 와. 그래서 되게 소규모 엄청 이 사람 그래서 누나 집하고 자기 집하고 별로 사무소 냈는데 직원도 별로 없고 되게 이 명성에 비해 되게 없다가 센다이 비디오테크 한 게 이렇게 큰 거에 보니까 처음인 거예요. 2000년이에요 그게. 근데 그 사람 몇 년생인데? 잠깐만 41년생인가? 무슨 저기랑 동갑? 대기만성형이야? 41년생이에요. 40년생. 네, 안도다다오랑 동갑인가 그래요. 아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저기 뭐 하나 했잖아. 지금 하는 거랑 또 완전 다르지. 이 사람은 약간 약간 젊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왜 이렇게 사진도 엄청 젊은 거 쓰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안도다다오는 진짜 다작이잖아요. 그 안도다다오 그 황 소장님이 그 나한테 그 안도다다오 건물 일본에 있는 지도 구글을 보내줬대. 200 몇 개인 거예요 그 지도가. 안도다다오 건물이 그 일본 안에 있는 게. 언제 그걸 또 그렇게 다 하셨어 진짜. 그거 뭐 누가 모은 거라고 나한테 대단하다. 주셨는데 대단한 사람들 많아. 200 몇 개인 거야. 지금 포르투갈 계신데. 진짜요? 네. 지금 어디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 램크라스의 그 뭐죠? 무슨 음악 무슨 그 뭐 이제 건물 있잖아요. 그 사진을 딱 이렇게 보면 포르투갈에 계시구나. 너무 부럽다. 인생에 진짜. 우리 여기다 만약에 사진 한 장씩 올리라 그러면 다 외국에 또 하나 그러면. 그렇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렇게 단케겐조 했던 그 화력은 다 어디 갔지? 뒤에 가서 아니야 다 뒤에 이토를 안 못 읽으셔서. 아 이토도요 아니고 이토도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많이 만들고 안도다다오처럼 되기 약간 밸런스 게임 이 정도 하고 이토도요 되기 난 이 정도 하고 이토도요 되기 막 건조해 막 안 걸렸다 항암하고 다시 살아나서 또 설계해 약간 이런 것보다 이토도요 건물도 별로 없어 그분이 한국에 하나 지어주신다면 무슨 도서관 짓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주택 200개 짓고 거장대기 이런 거. 진짜 밸런스 게임 하면 나는 완전 이토도요. 그리고 엄청 있는 것 같아. 막 수수께끼 같은 사람 있잖아. 심지어 바르셀로나에도 꽤 큰 건물 이토도요 거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그 건물이 그렇게 그렇지. 뭐지 박람회 건물 같은 건데 약간 도시 외곽에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있는 건물이 뭐 박람회 전시장 이런 걸로 쓰는 건물이 있어요. 엄청 허접하게 생긴. 야, 근데 마지막 가서 그렇게 이제 되게 거기까지 썼어. 이제 이토도요까지 이렇게 썼어. 근데 이제 뒤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주택 그래서 이게 챕터를 나눌 때 어떤 고민을 하셨을까 난 그게 좀 약간 근데 여기 궁금하더라고. 앞에 써있잖아요. 이 뒤에는 논문에 안 들어간 건데 넣었다고 쓰시지 않았어요? 자기 논문은 이 건축가에 대한 이게 예, 얘기이고 이 10년 전 논문이니까 최근 거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뒤에를 주택과 넣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뭘 써도 잘 쓰시는 분이라서 이 뒤에 얘기도 되게 읽을만한데 입토도 모든 것이 다 이제 되게 특징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잡았다. 사람으로 잡다가 박람회로 잡다가 이것도 되게 고민이 있었겠지만 마지막에 일본이 어쨌든 건축 90년대 이게 진짜 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냥 주택의 뭔가 프로토타입을 해체하는 걸로 뭐 사나나 그런 건축가들이 뭐 주택 그 누구죠? 그 니시자와 유에랑 그분들이 주택 평면을 해체하고 오히려 뭐 그런 얘기하고 야마모토 리켄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너무 다 잘 아는 유명한 건축가가 뭘 큰 걸 했다는 거 의미보다 여기서는 뭔가 그렇게 정형화되고 프로토타입이 돼가는 걸 해체하는 거에 대한 얘기라든지 뭔가 그 도쿄올림픽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약간 끝나서 뒷부분 아무도 안 읽으셨군요. 그래서 전 도쿄올림픽 저도 여기 전까지만 딱 읽었어요. 317페이지부터 딱 못 읽었는데 그렇게 조금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읽었는데 기억이 진짜. 그러니까 뒤에서는 그냥 여러 얘기를 우리가 아는 여러 건축가들 뭐 구마겐코 얘기도 잠깐 하고 아마 그냥 뭐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성 이런 거 생각해서 뒤에 조금 최근에 건축가들 언급은 해야겠지 이렇게 하고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시대와 비트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시대랑 비춰서 뭘 얘기할 때 얘기할까에 대해서 이분이 대상을 잡을 때 어쨌든 주택을 해체하는 거 하나 잡고 그리고 지금 그 도쿄 올림픽에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끝에 아주 작게 구마겐 거. 아주 작게 나오는 작은 작은 챕터. 건축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 우리가 일본 얘기 정말 많이 하고 근대도 보고 최근에 일본 건축 지어지는 것들 너무나 많은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것들 있지만 그 또 본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또 한 번 봤다. 이 책을 읽으니까 그 전에 미로에 나왔던 이분 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되게 유명하시다. 찾아서 읽어보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시기를 저는 막 처음에 이 책 나왔을 때 우리 말로 일본 건축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연구한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맞아. 생각했어요. 저는 없었으니까. 맞아. 우리 건축사 시간에도 일본 건축은 따로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없는데 사실 우리랑 너무 가까이에 있고 깊이 있게 그때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인데 깊이 있게 분석해 놓은 게 없어서 공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런 연구가 내적으로는 있었겠지만 일본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와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의외로 일본으로 가서 유학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지금도 젊은 건축가들 중에 많잖아요. 소우주막 이런 데 하고 구마겐코나 이렇게 찍고 온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그건 진짜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조현정 교수님의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다각도로 이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실제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는 접근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역사적 흐름 안에서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책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왔어. 김종욱처럼 뭘 배우고 왔어. 근데 코르비지에 대해서 엄청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잘하니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어느 위치쯤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좌표를 좀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들이 없었다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우리가 뭐 스타일로 보통 구분하고 사나 건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로 이야기하지 그래서 하나의 건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되게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우리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들이다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재밌습니다. 고민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 이 사람들의 고민, 뭘 할까?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사회나 뭐 어떤 그 시대 흐름이나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시각 가질 수 있게 하는 책인 것 같고 그냥 건축의 기술적인 막 이 안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큰 흐름을 건축을 따로 떼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어떻게 연결해서 이렇게 도출되나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글도 진짜 잘 읽히고 킹스크루즈님 책이었나? 그 서양건축사 책 박인서? 저희 학교에 네. 3권 하나 네. 읽었던 책이죠. 네. 그 책이 약간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네. 입체적으로 이렇게 시대상과 어떤 그 사회적인 변화와 물적 토대의 변화라던가 뭐 이런 그 역동의 관계 안에서 건축가들이 무엇을 했는가. 근데 이제 초기 서사를 박정희 실장이 쓴 건축 무엇을 했는가라는 책도 사실 그런 그 시기를 그쵸. 딱 집중해서 그것도 본다면 읽으시지 않았어요? 되게 그 시절에? 있어요. 그 시절에 읽었죠. 그 다음 책인가 그 전 책인가. 그 다음 책으로 읽으셨던데요? 그래서 그때 막 이런 책들이 막 나왔었어요. 그치. 이걸 보는 그때 순간 신간을 좀딱 떠올 그쪽으로 생각이 딱 그래서 그런 식의 역사 서술이 사실 이렇게 부재했던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가고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좀 이렇게 잡혀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뭔가 정보가 많아진 시대? 뭔가 연구가 되게 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 연구자들한테는 심지어 AI까지 포함해서 자료 수집에 좀 노력을 덜 들여도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사실 엄청난.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 레퍼런스가 신건축이랑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와요. 잡지가 이런 담론을 해석하는데 그거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건축 50년대를 훑어서 그거 했었으니까 석사 했었으니까. 진짜 그걸 근데 와, 재밌겠다. 진짜. 그거 뭐야? 깜짝이야. 어디 있어? 일본에서 그놈은 어디 있어? 재밌겠다. 아닌가? 아닌데? 아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분이 아는 사람. 그렇죠. 근데 진짜 한 10년치에 그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잡지 쫙 보면은 분명히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 한 20, 30년 뒤에 한국 건축 보려고 공간지로 논문 쓸 수도 있지. 벌써? 옛날 벌써 거로 있었어야 쓰는 되는. 것도 그래? 되게 네. 많잖아요. 그런 예전 공간지가 공간지. 모아가지고 뭘 조망했나 그 시대에. 네. 업무 스트레스가 된 거 아니죠? 여러분 너무 좋은 모임이었다. 깔끔했다. 깔끔했다. 사진 찍어야죠. 사진 그래요.